남편의 지장을 억지로 찍으려던 바로 그 순간 치워라, 더러운 손. 내 남편이 죽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여자가 있습니다. 내연녀냐고요? 아니요, 천만에요. 차라리 내연녀라면 머리채라도 휘어잡고 시원하게 싸우기라도 하죠. 이 여자는요,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제일 더럽고 피를 나눴다는 핑계로 거머리처럼 들러붙는 존재. 바로 시자, 돌림, 내 시누이 박선희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자, 시간은 딱 일주일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은 오후였어요.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따스해서 우리 남편 철민 씨 다리가 덜 아프지 않을까 싶은 그런 날이었죠. 남편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집에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했고 우리는 남은 시간을 집에서 조용히 정리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와서 거실 소파에 앉은 남편 발을 씻겨주고 있었어요. 평생 건설 현장 누비며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힌 발. 이제는 앙상하게 말라서 뼈만 남은 그 발을 만지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여보, 물 온도 괜찮아요? 뜨겁지 않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니 남편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라 평생 사랑한다 소리 한번 제대로 안 했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만은 참 따뜻했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는데 남편이 제 손등을 거친 손으로 툭툭 치더군요. 고생시킨다, 미안하다. 그 마음이 전해져서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그래, 당신 가는 길 외롭지 않게 내가 끝까지 지킬게요.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호강은 못 누렸어도 당신 마지막 가는 길에 저승사자 노잣돈은 넉넉히 챙겨줄 테니까 걱정 말아요. 그렇게 우리 부부만의 애틋하고 조용한 시간이 흐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 쪽에서 쾅, 쾅, 쾅 하고 문을 부실 듯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미친 듯이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띠리링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오빠, 내가 왔어, 오빠. 세상에, 저는 무슨 빚쟁이가 들이닥친 줄 알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시누이 박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색 좀 보세요. 어디 야반도주라도 한 사람처럼 머리는 산발이고 양손에는 자기 몸집만한 이민 가방 2개를 질질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드르륵 드르륵 온 집안을 울리는데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10년 동안 명절에도 코빼기 한 번 안 비치던 여자가 여긴 웬일이래? 오빠 암 걸렸다는 소식 전했을 때도 나 바빠서 못 가 하고 전화 뚝 끊던 여자가 선희는 신발도 벗는 둥 마는 둥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남편 발을 씻기고 있던 대야를 보지도 않고 발로 탁 하고 차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대야에 담긴 물이 거실 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졌습니다. 제 옷이며 바닥에 깔아둔 카펫이며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죠. 그런데 이 시누이 태도 좀 보십시오.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저를 째려보며 쏘아붙이더군요. 아이고 올게. 눈 뒀다 뭐해. 사람 들어오는데 이걸 여기다 두면 어떡해. 내 비싼 구두물에 다 젖었잖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픈 오빠 발 씻겨주는 그 신성한 자리를 걷어차 놓고 자기 구두 젖은 게 먼저라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 묻은 옷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아가씨, 연락도 없이 갑자기 웬일이세요? 그리고 그 짐들은 다 뭐고요?
제 무릎에 선이는 콧방귀를 뀌며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아픈 남편을 엉덩이로 툭 밀어내면서 말이죠. 웬일은 무슨 웬일? 하나뿐인 오빠가 오늘 내일 한다는데 핏줄인 내가 와야지. 그럼 남이 와? 그리고 짐? 보면 몰라.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 거야. 오빠 간병 내가 한다고. 여기서 산다고요? 간병을 하겠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평소에 오빠한테 용돈 한 푼 안 주던 사람이 아니지. 오빠 돈 뜯어다가 도박하고 사업하다 말아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갑자기 간병을 자처하고 나서다니요. 냄새가 났습니다. 아주 구린 돈 냄새가요. 남편도 기가 찼는지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떼더군요. 너 거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눕나. 네 옳게 힘들게 하지 말고 가라. 남편의 말에 선희는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눈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여우주연상 감이 따로 없었어요. 오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오빠 살리려고 용한 약이란 약은 다 구해왔는데 올케가 오빠한테 뭘 먹였길래 사람이 이렇게 뼈만 남았어? 돈 아낀다고 맨날 풀떼기만 먹이니까 오빠가 비실대지. 그러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리더군요. 올케 멍하니 있지 말고 나가서 고기 좀 사와. 오빠 몸보신은 내가 시킬 테니까 올케는 빠져. 아무래도 올케 눈빛이 영 수상해. 오빠 가면 바로 재혼할 상이라니까?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헌신적으로 간병해온 저한테 재혼이라니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머리끄덩이를 잡고 쫓아내고 싶었지만 남편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남편 혈압 오르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입술을 깨물며 젖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래, 짖어라. 내가 짖어봤자지. 저 이민 가방 속에 든 게 오빠를 위한 약일까? 아니면 이 집문서랑 보험증권을 노리는 내 욕심일까?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냄새나. 아주 지독하게 썩은 냄새가 난다고. 두고 봐라. 내가 무슨 꿍꿍이로 왔는지 내가 낱낱이 밝혀낼 테니까. 바닥을 닦는 제 등 뒤로 선희가 남편에게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내 말 잘 들어. 옳게 믿지 마. 피 안 섞인 남은 다 도둑년이야. 내 말이 맞아. 저 인간이 지금 환자 앞에서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걸까요? 저는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걸레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이 꼭 제 눈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슬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으니까요. 평화롭던 우리 집에 신우이라는 이름의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여러분,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속담 아시죠? 저는 살다 그 속담을 제 안방에서, 그것도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 발을 씻기던 물이 쏟아져 엉망이 된 거실을 겨우 닦아내고 한숨 돌리려는데 신우이 선희가 이번에는 부엌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올게. 냉장고 꼬라지가 이게 뭐야? 오빠가 무슨 토끼야? 죄다 풀밭이네. 풀밭이야.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선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갔죠.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젖힌 선희가 반찬통들을 무슨 쓰레기 취급하듯 식탁 위로 툭툭 던지고 있더군요. 그거 제가 새벽 시장 가서 제일 싱싱한 유기농 채소만 골라다가 항암 치료받는 남편 소화 잘 되라고 밤새 다듬고 무친 나물들이었습니다. 아가씨, 그거 오빠 식단 조절 때문에 간 슴슴하게 해서 만든 거예요. 함부로 꺼내지 마세요. 제가 반찬통을 뺏으려 하자 선희는 콧방귀를 뀌며 제 손을 탁 쳐냈습니다. 아유 올게.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융통성이. 오빠가 지금 기력이 쇠해서 죽게 생겼는데 풀만 먹여서 언제 기운을 차려? 고기를 먹여야지, 고기를. 기름기 좔좔 흐르는 걸로다가. 그러더니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냄비를 열어보더군요. 거기엔 제가 아침부터 불려둔 전복을 얇게 저며서 내장까지 꼼꼼하게 갈아 넣고 3시간을 푹 고아낸 전복죽이 끓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유일하게 목 넘김이 좋다고 한 그릇 비우는 귀한 음식이거든요. 흥, 이건 또 뭐야? 개죽이야? 개죽이라뇨.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를 낼 틈도 주지 않고 선희는 냄비를 싱크대로 가져가더니 마이너스 그 귀한 전복죽을 하수구에 가차없이 쏟아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 돼요. 제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복죽은 시커먼 하수구 구멍으로 허무하게 사라져버렸고 빈 냄비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저 미친 여자가 진짜. 내가 저거 끓이려고 손가락 대어가며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오빠 살리겠다는 사람이 오빠 먹을 밥을 버려? 너 오빠 밥 챙겨주러 온 거 아니지? 오빠 굶겨 죽이려고 작정한 거지? 제 눈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왔나 봅니다. 선희도 제 표정을 보더니 짐짓 놀란 척 하지만 입꼬리는 비웃듯 올라가 있더군요. 어머, 옳게 왜 눈을 그렇게 뜨고 그래? 무섭게. 이까지 죽 나부랭이가 뭐가 중요해? 내가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없어서 못 판다는 진짜 약을 가져왔다니까. 선희는 자기 가방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정체불명의 한약 파우치 하나를 꺼내 흔들어 보이더군요. 포장지에는 성분 표시도 제조원도 없이 그저 기적의 명약이라는 촌스러운 스티커만 달랑 붙어 있었습니다. 냄새부터가 수상했습니다. 한약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아니라 뭔가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거든요. 선희는 컵에 그 시커먼 액체를 따르더니 안방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저도 불안한 마음에 뒤를 바짝 쫓았죠. 오빠 일어나봐. 이거 마시면 오빠 벌떡 일어난다니까? 내 친구 남편도 이거 먹고 말기 암 완치했잖아. 한 팩에 50만 원이나 하는 거야. 50만 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죽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하는 사람인데 저런 정체불명의 약이 넘어갈 리가 없죠. 남편이 거부하자 선희는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못 믿어? 세상 천지에 오빠 생각하는 건 피 섞인 동생밖에 없어. 옳게 적어봐. 오빠 아픈데도 화장 곱게 하고 다니는 거. 오빠 가면 보험금 타서 새 시집 갈 생각에 벌써 들떠있는 여자라고. 참나 화장이라뇨. 간병하느라 로션 하나 제대로 못 바르고 머리는 질끈 묶고 사는 저한테 할 소리입니까? 남편도 기가 막힌지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입 다물지 못해. 네 올케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하지만 선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컵을 남편 입가에 억지로 들이밀었습니다. 오빠가 순진해서 그래.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잖아. 이 약 먹고 얼른 나와서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야 우리 집안 재산, 저 여자가 홀라당 말아먹는 꼴 안 보지. 선희가 남편의 야윈 볼을 한 손으로 꽉 쥐고 억지로 입을 벌리게 했습니다. 마치 짐승에게 사료를 먹이듯 말이죠. 액체가 남편 입술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달려들어 컵을 뺏으려는데 남편이 제 손을 슬며시 밀어내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참아라. 저 여자 원하는 대로 해주고 지켜보자. 남편은 눈을 질끈 감고 그 역한 약을 꿀꺽 삼켰습니다. 삼키자마자 속이 뒤집히는지 남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선희는 그제야 만족한 듯 박수를 짝짝 쳤습니다. 옳지. 잘 먹네 우리 오빠. 봐봐. 얼굴에 벌써 화색이 돌잖아. 옳게 봤지? 정성은 이렇게 드리는 거야. 죽 써서 개주지 말고 앞으로 밥상은 내가 차릴 테니까 옳게는 신경 꺼. 선희는 빈 컵을 저한테 툭 던지듯 건네고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안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더군요. 손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힘이 없어서 저런 걸 먹게 하고. 근데 어쩌죠? 저 여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을 살리러 온 게 아니라 확인 사살하러 온 저승사자 같아요. 저 약 분명히 뭔가 있어요. 당신한테 해코지하려는 게 분명해요. 불길한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걸까요? 그날 밤 우리 집에는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희가 먹인 그 기적의 약이 뱃속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벌였는지 아십니까? 남편의 신음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게 될 줄은, 그리고 제가 쓰레기통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은 정말이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신우이가 남편에게 그 정체불명의 까만 약을 먹이고 난 뒤 우리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남편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거실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는데요.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안방에서 하는 억눌린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나 안방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황급히 불을 켜고 달려가 보니 남편의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몸을 새우처럼 웅크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독국물이라도 마신 사람 같았어요. 배가 끊어질 것 같아. 남편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제 손을 꽉 잡는데 그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이건 예사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암 통증이랑은 차원이 다른 급성 중독 증상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안 되겠어요. 119 부를게요. 여보, 조금만 참아요. 제가 핸드폰을 꺼내 119를 누르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왼손이 쑥 튀어나오더니 제 핸드폰을 낚아채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유, 진짜. 올케는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잠 좀 자자, 잠 좀. 신우이 선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어가는데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던 그 여자가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나 짜증을 내더군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가씨, 지금 오빠 안 보여요? 숨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잠이 와요? 이거 아까 아가씨가 먹인 그 약 때문이잖아요. 당장 119 불러야 해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핸드폰을 뺏으려 하자 선희는 저를 밀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옳게 진짜 무식하다. 이건 부작용이 아니라 명현현상이라는 거야. 명현현상. 몸 안에 쌓인 나쁜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일시적으로 아픈 거라고. 이 고비만 넘기면 오빠 몸이 싹 낫는데 병원을 왜 가?
가서 독한 항암제나 또 맞게? 명현현상이라뇨. 세상에 독소가 빠지는데 사람이 저렇게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까? 저건 누가 봐도 명백한 부작용이고 위험 신호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절대 쓰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비켜요. 오빠 잘못되면 아가씨가 책임질 거예요? 제가 악을 쓰며 대들자 선희는 눈을 부라리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책임? 내가 오빠 친동생이야. 내가 올케보다 오빠를 더 생각하지. 덜 생각하겠어? 그리고 올케, 솔직히 말해봐. 오빠가 이대로 나을까봐 겁나지? 오빠가 벌떡 일어나면 보험금 못하니까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 방해하려는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 돈밖에 없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게 돈으로 보이나 봅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지금은 싸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고통에 몸부림치던 남편이 제 손을 약하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러고는 겨우겨우 눈을 뜨고 저에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싸우지 마라. 그냥 있어라.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물 좀 줘. 저는 서둘러 물을 떠와 남편에게 먹였습니다. 남편은 물을 마시고도 한참을 끙끙 앓다가 지쳐서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선희는 그제야 거봐. 내 말 맞지? 독소 빠지니까 편안해하는 거라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올케는 예민해서 탈이라니까. 난 피곤하니까 더 잘 테니 올케가 밤새 보초를 서든가 말든가. 선희는 다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눕더니 1분도 안 돼서 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도록 뻔뻔한 여자였습니다. 저 여자 사람이 아니다. 짐승만도 못해. 오빠가 아파서 뒹구는데 옆에서 잠이 와. 명현현상? 웃기지 마. 당신이 먹인 건 약이 아니라 독이야. 내 남편을 서서히 죽여서 빨리 보험금을 타내려는 수작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저는 밤새 남편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남편이 뱉지 않고 삼킨 그 약 그리고 선희가 가져온 저 가방 속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때쯤 드르렁거리며 자던 선희가 잠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거실 쓰레기통에 무언가를 툭 던지고 들어가더군요. 저게 뭘까요? 선희가 다시 잠든 사이 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레기통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쓰레기통 뚜껑을 여는 순간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남의 집 쓰레기통 뒤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60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쓰레기통 속이 저 여자의 마음속보다는 훨씬 깨끗하더군요. 선희가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툭 던진 그것. 저는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통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김치 국물 묻은 휴지와 과일 껍질 사이로 구겨진 종이 뭉치와 빈 약상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냄새가 나는 줄도 모르고 그것들을 거실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먼저 집어든 건 선희가 강남 사모님들이 먹는 기적의 명약이라며 남편에게 먹였던 그 약상자였습니다. 겉에는 화려한 금박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제가 손톱으로 살살 긁어내자 스티커가 벗겨지더군요. 그리고 드러난 진짜 제품명. 강력수면 유도제 및 근육 이완제. 부작용 호흡 곤란, 심정지주의. 노약자 및 중증 환자 복용 금지. 세상에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독이었습니다. 숨쉬기도 힘든 췌장암 말기 환자에게 근육 이완제라니요. 숨을 쉬게 하는 근육까지 풀어버려서 남편을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보내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명현현상이라며 우기던 그 뻔뻔한 얼굴이 떠올라 치가 떨렸습니다. 이 나쁜 년. 내가 사람이야? 오빠가 아파서 끙끙 앓던 게 독소가 빠지는 게 아니라 숨이 막혀서 그랬던 거야? 내가 이것도 모르고 옆에서 물이나 떠먹이고 있었다니.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약상자 옆에 꼬깃꼬깃 뭉쳐져 있던 찢어진 종이들. 저는 퍼즐을 맞추듯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펴서 맞춰보았습니다. 붉은색 도장이 찍힌 보기만 해도 살벌한 우편물이더군요. 독촉장, 채무자 박선희, 원금 3억 원 연체이자 2억 원. 귀하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강제 집행 및 압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5억, 무려 5억이었습니다.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빚이 5억이나 되는 걸까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간병을 자처한 이유, 남편에게 독극물이나 다름없는 약을 먹인 이유, 그리고 끊임없이 저를 쫓아내려 했던 이유. 선희에게 오빠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빚 5억을 갚아줄 걸어다니는 보험금이자 건물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하루라도 빨리 죽어야 보험금이 나오고 그래야 사채업자들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겠죠. 으드득. 저도 모르게 이가 갈렸습니다. 손에 쥔 독촉장이 바스라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안방으로 달려가서 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너 내 남편 죽이러 왔지. 이 살인마야.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난리를 치면 선희는 오해다, 모르는 일이다 하며 발뺌할 게 뻔했다. 증거를 없애고 도망가 버리면 남편을 해치려 했던 죗값을 물을 수 없게 되니까요. 더 확실한 한방, 꼼짝 못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드르르륵.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흩어지니 종이와 약상자를 제 앞치마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선희가 하품을 쩍쩍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눈곱도 안 떼고 저를 보며 비아냥거리는 그 말투는 여전했습니다. 아유, 개운의 올케는 아침부터 뭘 그렇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 설마 또 쓰레기통 뒤졌어? 진짜 궁상이다, 궁상. 거지 근성은 못 속인다니까. 저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보다 더 지독한 연기를요. 아, 네. 아가씨. 뭐 버릴 게 있나 해서요. 아가씨 푹 주무셨어요? 오빠는 좀 어때요? 제 말에 선희는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벌컥벌컥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꿀잠 자던데? 거봐, 내 약이 효과가 있다니까. 어제 그렇게 아픈 게 다 나쁜 피가 빠져나가느라 그런 거야. 오늘 한 번 더 먹으면 아주 벌떡 일어나서 춤이라도 출걸. 오늘 한 번 더 먹인다고요? 이 여자가 진짜 남편을 오늘 안에 끝낼 작정인가 봅니다. 소름이 끼쳤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아가씨가 고생이 많네요. 그럼 저는 장 좀 보러 다녀올게요. 오빠 보양식 해드리려면 재료가 좀 필요해서요. 그래. 나가. 오래 걸리지? 천천히 와. 아주 천천히. 선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다는 말에 쾌재를 부르는 표정이 역력했죠. 분명 제가 없는 사이에 또 무슨 짓을 꾸밀 게 뻔했습니다. 그래, 좋아해라.
지금 실컷 웃어도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내가 나가는 척하고 지켜볼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저는 지갑을 챙겨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선희가 콧노래를 부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네, 지금이에요. 옳게 나갔어. 빨리 와, 빨리. 김 변호사? 우리 남편 담당 변호사는 최 변호사인데 김 변호사라뇨? 변호사까지 바꿔치기 하려는 걸까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비상구 계단 뒤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옛말 다들 아시죠? 저는 그날 호랑이 굴, 아니, 여우 굴이 되어버린 제 집을 향해 숨을 죽이고 잠복했습니다. 비상구 계단 뒤에 몸을 숨기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엘리베이터가 띵하고 멈추더니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행색이 가관이더군요. 분명히 선희가 전화로 김 변호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제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변호사는커녕 동네 양아치 같았습니다. 번들거리는 은갈치색 양복에 한쪽 겨드랑이에는 촌스러운 일수 가방을 끼고 입에는 껌을 짝짝 씹으며 복도를 걸어오는데 딱 봐도 법전보다는 주먹이 더 가까운 사람처럼 보였죠. 저게 변호사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선이 너 아주 갈 때까지 갔구나. 사기꾼을 끌어들여서 오빠 재산을 가로채려 들어? 내 오늘 너희들 콩밥 먹일 증거 아주 확실하게 잡아주마. 선희는 현관문을 빼꼼 열고 주위를 살피더니 그 남자를 잽싸게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빨리 들어와요. 옳게 오기 전에 끝내야 해. 문이 철컥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살금살금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제가 장 보러 나갈 때 도어락이 완전히 잠기지 않도록 문틈에 작은 전단지 하나를 끼워뒀거든요. 제 예감이 적중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현관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현관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누님, 이분이 그 건물주 오라버니? 아이고, 상태가 영 아니네. 오늘 내일 하시겠어. 이러면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흐흐흐. 남자의 비열한 웃음소리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작업이라니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한테 작업이라니요. 아, 조용히 좀 해. 김 실장, 서류는 가져왔어? 유 원장 수정하는 거 확실하지? 모든 재산은 여동생 박선희에게 증여한다. 이거 문구 빠진 거 없지? 역시나였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김 실장이라는 흥신소 직원이더군요. 게다가 유 원장 수정이라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 넣어둔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았습니다. 안방 문이 열려 있었는지 남편의 힘없는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너, 이게 뭐냐? 이 사람은 누구고? 오빠, 잔말 말고 여기 지장 찍어. 이거 오빠 병원비랑 내 빚 갚으려면 어쩔 수 없어. 오빠 어차피 죽잖아.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나는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저 올케한테 돈 뺏기느니 핏줄인 내가 갖는 게 뭐가 나빠? 선희가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돈에 미친 괴물, 그 자체였죠. 남편이 거부하는지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몸부림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 김 실장이라는 남자가 거들더군요. 아따, 영감님.
곱게 가십시다. 예. 동생분이 이렇게 간절한데 도장 하나 찍어주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제가 손 좀 잡아드릴까? 남자의 협박 섞인 목소리에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저것들이 아픈 사람 손을 억지로 잡고 지장을 찍으려는 겁니다.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남편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감히 내 남편 몸에 손을 대? 이 벼락 맞을 인간들, 내가 가만 안 둔다. 지옥불에 떨어질 준비나 해라. 저는 신발을 다시 신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녹음기가 저 악당들을 단숨에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쾅! 저는 현관문을 부서져라 젖히고 거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거실 풍경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선희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있고 양복 입은 남자는 인주를 든 채 남편의 엄지손가락을 강제로 누르려던 참이었죠. 제 등장에 선희와 남자가 사색이 되어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고양이들처럼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옳게? 아니 장 보러 간다더니 왜 벌써? 선희가 말을 더듬으며 남편의 팔을 슬그머니 놓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아주 또벅또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눈에서는 불꽃이 튀고 있었죠. 왜요? 제가 너무 일찍 왔나요? 아니면 오빠 죽기 전에 도장 찍어야 하는데 방해해서 미안해 죽겠네요. 제 섯을 퍼런 일갈에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하죠? 들통난 선희가 과연 무릎 꿇고 빌었을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더 기가 막힌 행동을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축 늘어져 있던 남편에게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면 악당들이 들켰을 때 잘못했어요 하고 빌던가요? 아닙니다.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지독하더군요. 제 섯을 퍼런 일갈에 잠시 당황했던 신우이. 하지만 그 당황은 1초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을 붉히며 저에게 대들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꼭 귀신 들린 사람 같았습니다. 이민자, 너 지금 나 미행했니? 감히 신우이 뒷조사를 해? 너 제정신이야? 선희는 남편의 팔을 내팽개치고 저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둑이 매를 든다는 말이 딱 맞더군요. 옆에 있던 김 실장이라는 작자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누님, 이거 말이 다르잖아. 올케가 없다며? 가족끼리 해결하시고 저는 이만. 남자가 현관 쪽으로 도망가려 하자 선희가 짐승처럼 달려들어 남자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어딜 가? 돈 받기 싫어? 일 안 끝났잖아.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그 악다구니에 남자는 질렸다는 듯 혀를 찼지만 돈 욕심 때문인지 차마 나가지는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더군요. 저는 그 꼴을 보며 주머니에서 제가 찾아낸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꾸깃꾸깃해진 약 상자와 찢어진 독촉장. 그걸 선희의 얼굴을 향해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아가씨,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5억? 사채 빚이 5억이라면서요? 그래서 오빠 죽여서 그 돈 갚으려고 기적의 명약이니 뭐니 하면서 수면제랑 근육 이완제 먹였어요? 오빠 숨 못 쉬게 해서 빨리 죽으라고? 종이 뭉치가 선희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독촉장을 본 선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선희는 바닥에 떨어진 독촉장을 발로 지지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나 빚 있다. 그래서 뭐,
오빠 돈 많잖아. 건물도 있고 보험금도 있잖아. 오빠 어차피 죽을 목숨이야.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매한가지라고. 근데 산 사람인 나는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저 돈 없으면 나 신장이라도 팔아야 한다고. 가족이라곤 오빠 하나뿐인데 동생 살리려면 그 정도도 못 해줘? 짝!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선희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온 저였지만 저런 악마 같은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 당신 입에서 가족이라는 소리가 나와? 오빠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당신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느라 오빠는 평생 공사판에서 흙먼지 마시며 살았어. 그렇게 번 돈으로 당신 도박빚 갚아준 게 몇 번이야? 근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것도 오빠 목숨을 담보로?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선희는 맞은 뺨을 감싸 쥐더니 눈을 뒤집으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서 감히 시누이 뺨을 때려. 선희가 저를 밀치자 저는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찧어 눈앞이 번쩍했죠. 하지만 선희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시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제는 이판사판이라는 듯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오빠, 빨리 찍어. 빨리 찍으라고.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선희는 거의 기절한 듯 축 늘어져 있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김 실장의 손에 들린 인주를 빼서 남편의 엄지손가락에 억지로 묻혔습니다. 남편은 고개만 힘없이 떨릴 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 돼, 여보. 제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려 했지만 넘어진 충격으로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남편의 손가락을 유언장 종이 위로 가져갔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면 남편의 전 재산은 이 악마 같은 여자의 손에 넘어가고 남편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찍으란 말이야. 선희의 손이 남편의 손가락을 종이에 꾹 누르려는 찰나였습니다. 탁! 갑자기 허공에서 누군가의 손이 선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마치 강철 족쇄처럼 단단하고 무서운 힘이었습니다. 선희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조금 전까지 죽어가던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굵고 낮은 저음의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치워라. 더러운 손. 모두가 얼어붙은 그 순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남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평생 봐온 남편의 눈빛 중 가장 무섭고 가장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염라대왕처럼 말이죠. 여보, 당신 정신이 있었던 거야? 남편은 선희의 손목을 비틀어 뿌리치고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흔들림 하나 없는 꼿꼿한 자세로 말입니다. 선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고 김 실장은 입에 물고 있던 껌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는 예수님 기적 들어보셨죠? 저는 그날 우리 집 거실에서 기적을 봤습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라 심판을 받습니다. 치워라, 더러운 손. 남편의 그 낮은 목소리에 선희의 손이 감전된 듯 떨어져 나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숨도 못 쉬고 헐떡이던 환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소파에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이 꼭 산처럼 커 보이더군요. 오빠 일어났어? 몸은 좀 괜찮아? 선희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베개 밑에 숨겨뒀던 녹음기를 꺼내
식탁 위에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오빠 어차피 죽잖아.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나는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이 약 먹고 얼른 나와서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야 재산 안 뺏기지. 김 실장, 유 원장 수정하는 거 확실하지? 선의의 표독스러운 목소리와 악마 같은 계획들이 거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선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옆에 있던 김 실장이란 작자는 눈치를 보더니 슬금슬금 현관 쪽으로 몸을 돌리더군요. 그때 남편이 병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거기 서라.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경찰 부른다. 김 실장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선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선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선의가 저한테 먹이라고 줬던 그 까만 약 봉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봉지가 뜯어져 있더군요. 내가 준 약, 내가 다 먹은 줄 알았지? 내 혀 밑에 넣었다가 화분 뒤에 다 뱉었다. 저기 베란다 화초들 봐라. 내가 준 약 먹고 다 말라 죽은 거 안 보이냐? 저도 모르게 베란다 쪽을 보니 제가 애지중지 키우던 고무나무가 시커멓게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오빠, 그게 아니고 나는 진짜 오빠 생각해서. 선의가 변명하려 입을 떼자 남편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닥쳐라. 내 핏줄이라서, 내 동생이라서 마지막까지 믿어보려고 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내가 정신 차리고 오지 않았을까? 근데 넌 내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해? 그것도 모자라 내 아내까지 내쫓으려 들어? 남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분노의 눈물이자 혈육을 끊어내는 아픔의 눈물이었겠죠. 남편은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선의가 덜덜 떨며 봉투를 열어보니 거기엔 공증까지 마친 진짜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잘 읽어봐라. 내 전 재산은 아내 이민자에게 상속한다. 내 여동생 박선희에게는 단 10원도 숟가락 하나도 줄 수 없다. 내 죽음을 재촉하고 아내를 괴롭힌 죄를 물어 의절한다. 선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오빠,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한 번만 봐줘. 나 빚 못 갚으면 진짜 죽어. 그 깡패들이 나 가만 안 둔단 말이야. 선희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차갑게 다리를 빼내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경찰에 신고해. 주거 침입, 사기 미수, 그리고 살인 미수로. 살인 미수.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에 선희와 김 실장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죠. 제가 핸드폰을 들고 신고를 하려는데 현관문이 다시 한번 쾅 하고 열렸습니다. 경찰이었을까요? 아니요. 선희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진짜 저승사자들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니 바닥에 엎드린 선희를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박선희 씨, 여기서 숨바꼭질하시면 안 되죠. 돈 갚으셔야지. 선희의 비명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살려줘. 오빠. 하지만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단호한 뒷모습이 얼마나 짠하고 또 든든하던지요. 악마들이 사라지고 난 뒤 거실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난장판이 된 집기와 남편과 제가 흘린 눈물만 남았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지독했던 일주일간의 전쟁이
남편의 통쾌한 한방으로 막을 내린 겁니다. 잠시 후 남편이 다시 문을 열고 나와 저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무뚝뚝한 양반이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하더군요. 여러분,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면 하늘이 더 맑고 파랗다는 말 들어보셨죠? 선의가 저승사자 같은 빚쟁이들에게 끌려나가고 난장판이 되었던 우리 집 거실에도 다시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깨진 화분 조각들을 치우고 선의가 어지럽혀 놓은 흔적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갔습니다. 마치 나쁜 꿈을 꾼 것처럼 그 여자의 흔적을 싹 다 없애버리고 싶었거든요. 청소를 마치고 부엌으로 돌아와 다시 쌀을 씻고 전복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죽 냄새가 집안에 퍼지자 그제야 살 것 같더군요. 이게 사람 사는 냄새죠. 그동안 맡았던 그 더러운 돈 냄새가 아니라요. 임자, 이리 좀 와봐. 안방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에 저는 손에 물기를 닦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침대 헤드에 기대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작고 쓸쓸해 보이던지 동생을 제 손으로 내친 오빠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조용히 옆에 앉자 남편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표지를 보니 10년도 더 된 옛날 통장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이거 내가 공사판 다니면서 10원 한 장 안 쓰고 모은 비상금이야. 나중에 우리 늙으면 당신이랑 저기 남해 바닷가 가서 횟집이나 하나 차려서 살려고. 그렇게 모은 돈인데 내가 미련했지. 동생 빚 갚아준답시고 깨먹은 적금만 몇 개인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통장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 돈은 남편의 피와 땀 그리고 저를 향한 미안함 그 자체였습니다. 여보, 됐어요.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 옆에 있는데, 나한테는 당신이 100억이고 1000억이에요. 제 말에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당신 고생만 시키고 내 남은 시간은 1분 1초도 허투루 안 쓰고 당신 위해서만 쓸게. 당신 웃게 해주는 데만 쓸게. 약속한다, 임자. 남편은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남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묵은 상처를 씻어내는 치유의 눈물이었죠. 그래요, 여보. 우리 이제 아프지 말아요. 피부치라고 다 가족은 아니더라고요. 비바람 맞으며 서로 등대고 버텨온 시간, 서로를 위해 내어준 따뜻한 밥 한 끼. 그게 진짜 가족 아니겠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마주 앉아 전복죽을 먹었습니다. 선의가 버렸던 그 죽보다 100배는 더 고소하고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한 그릇을 싹 비우더니 이제야 살 것 같다며 씩 웃더군요. 그 웃음을 보니 의사 선생님 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 이렇게 쉽게 안 갑니다. 제가 옆에서 딱 지키고 서서 저승사자가 와도 쫓아낼 거거든요.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린 시누이, 그리고 그 시누이로부터 아내를 지켜낸 시한부 남편.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세상에 돈보다 귀한 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따뜻한 온기라는 것.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옆에 있는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맙다, 사랑한다 하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